프랑스와 카타르가 지옥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을 배신하고 값싼 중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겉으로는 한국의 선박 기술을 인정하면서 뒤로는 한국의 기술을 훔쳐 팔려는 비열한 음모를 펼쳐왔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기술 따위는 훔치면 그만이라 생각했던 중국. 그 훔친 기술을 싸게 사면 그만이라 생각했던 프랑스와 카타르. 그들은 뒤늦게 도저히 훔칠 수 없던 한국의 이 기술에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의 선박 기술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길래 세계 1위라 자축하던 중국의 조선업계가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중국이 도저히 훔칠 수 없었던 한국의 1% 기술. 세계가 감탄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베르나르입니다. 유럽에서 조선과 해운 산업만 20년 넘게 파고들어온 산업 분석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시 세계가 얼마나 쉽게 한국을 버렸는지 떠올리면 솔직히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라면 믿을 수 있고 한국 기준을 통과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뒤집혔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부터 기술이 아니라 비용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단가가 올라간다, 한국을 고르면 협상이 까다롭다, 한국과 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으며 떠올랐습니다. 빠르고 싸고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나라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한국의 조선 기술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자리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했고 협력과 교류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부터 뒤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설계의 기준, 한국이 끝까지 고집해 온 제작 순서, 한국이 집요하게 유지해 온 품질 관리 방식이 하나씩 분석되고 분해되며 중국식 생산 시스템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을 기술 추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을 낮추는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과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관계를 정리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숫자로 보면 완벽해 보였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같았고 사양은 동일해 보였으며 가격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문서로 정리돼 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기술을 중국이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지. 비싼 한국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 순간부터 한국은 기준에서 밀려났습니다. 더 이상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거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들을 지켜보며 강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넘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선박을 평가할 때는 항상 한국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화물을 싣는 배장기간, 운항이 전제된 선박 조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프로젝트. 앞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준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말로는 한국을 버렸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빼놓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값싸게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훔치면 충분하다고 믿었고 프랑스와 카타르는 그 훔친 기술을 싸게 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선박 기술 안에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무시했습니다. 도면으로는 보이지 않고 문서로는 옮길 수 없으며 겉으로는 흉내 낼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영역. 그 차이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선택이 아직은 성공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밀어낸 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숫자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화면에 띄워진 표와 그래프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한국의 수주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박 한 척당 가격, 비교표 납기 기간, 비교 자료 조선소 가동률과 확장 속도. 어느 하나만 봐도 중국이 더 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의 결정 역시 숫자들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같은 크기의 배 비슷한 사형 훨씬 낮은 가격. 한국을 고집하는 쪽이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 숫자들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비싸다, 중국은 싸다 결론은 명확하다는 분위기가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에는 처음부터 묻히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주량이 정말 같은 배를 의미하는지, 그 단가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 그 납기가 같은 조건에서 나온 속도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숫자는 같은 척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수주 대부분은 표준화된 사양 단기, 운항 중심위험, 부담이 낮은 선박들이었고 한국의 수주는 고난도 설계 장기 운항 사고, 하나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프로젝트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수주량 그래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모두 반영해야 했던 한국은 느리고 비싼 나라처럼 보였고 검증 단계를 줄인 중국은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방식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효율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까지 검증을 반복하는지, 왜 한국은 작은 오차에도 공정을 멈추는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모두가 숫자를 먼저 믿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숫자는 처음 계약의 비용만 보여줬지 수십 년 동안의 안정성을 말해주지 않았고 초기 납기 속도만 보여줬지 장기 운항에서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카타르는 이 숫자에 모든 판단을 맡겼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착신은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용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고는 없었고 아직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을 기준해서 지은 선택이 정말 끝까지 옳은 판단이었는지, 그 의문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실제 인도를 앞두고 최종 점검 단계에 들어가자 프랑스와 카타르의 현장 실무자들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설계 기준은 충족되어 있었고 시험 결과도 기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직접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엔진을 점검하는 기술자들은 수치를 다시 확인했고 배관을 살피던 담당자들은 같은 부위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들이 조용히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부분은 기록해 두자, 운항 후 다시 확인하자. 이 말들은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아니라 확신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장기 운항을 전제로 검토하던 인력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불안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차이, 설계에는 없지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작은 흔들림 기준에는 들어맞지만 마음에 걸리는 조립 방식, 이 모든 것은 바다에 나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현장을 아는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경험해본 실무자들은 이 차이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단계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걸러졌을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초기에 제거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공정은 느려 보이고 검증은 집요해 보이며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중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면 된다, 기준만 맞추면 된다, 일단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접근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초기에는 효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율이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의 내부 점검 문서에는 조금씩 표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없음이라는 단정 대신 추가, 관찰 필요, 운항 중 모니터링 강화, 예비, 대응 방안, 검토 같은 문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도 쉽게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다시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 한국 기준에서는 이 단계에서 이미 정리됐을 부분이다. 한국은 왜 그렇게까지 검증을 반복했을까? 이 말들은 아직 후회가 아니라 뒤늦은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프랑스와 카타르의 선택이 과연 끝까지 안전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직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순간, 그때가 바로 가장 많은 것이 무너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불안이 더 이상 내부 기록으로만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끝났다는 평가는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은 결국 현장을 넘어 관리 체계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 준비 단계에 들어가자 프랑스와 카타르의 내부 보고 그림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었습니다. 정상 범위 내 즉각 조치 불필요 운항하며 확인 예정. 이런 표현들이 보고서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들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운항 전 추가 점검 필요, 주요 부위 집중 관찰, 예상치 못한 상황 대비 요망. 문제라는 단어는 여전히 없었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문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과거 한국에서 인도받았던 선박과의 비교 가공식 문서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준에서는 이 단계에서 이미 마무리된 부분이다. 한국 선박에서는 이런 편차가 반복되지 않았다. 이 문장들은 숫자로 정리되지 않았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카타르 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화물을 다루는 특성 상작은 가능성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준은 충족했다.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 필요하면 사후 대응이 가능하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더 이상 안심으로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의 실무자들은 점점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대응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아직 공식 회의 안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은 다시 하나의 기준점으로 떠오릅니다. 비싸다, 느리다, 까다롭다. 이런 평가, 대신 한국은 위험을 줄이는 나라, 한국은 문제를 미리 없애는 방식, 한국은 사고를 전제로 설계하는 기준.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결정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옳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계 조선업계 전체를 긴장시키는 소식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건조된다는 선박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아직 큰 사고는 아니었고 외부에 공개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운이 좋기를 기대하며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이 소식을 접한 뒤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을 기준해서 지운 대가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까지 집요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였는지, 그 이유가 처음으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프랑스와 카타르의 시선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다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자료 요청이 중국이 아니라고 하고 한국에서 인도받았던 선박 기록으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선박의 초기 점검 보고서, 장기 운항 중 발생했던 미세 결함 기록, 그리고 그 결함을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한 축적된 자료들. 이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카타르의 실무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선박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처음부터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수십 년 동안 고집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정은 늘 느려 보였고 검증은 집요해 보였으며 비용은 과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사소한 문제로 넘기지 않는 습관, 당장 문제가 없어 보여도 가능성을 제거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방식. 이 습관은 보고서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도면 한 줄로 옮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설계는 따라올 수 있었지만 그 설계를 운영하는 방식까지는 끝내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의 실무자들은 여기서 처음으로 결정적인 차이를 체감합니다. 중국의 선박은 문제 발생 시 대응 계획을 설명했고 한국의 선박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다를 전제로 하는 순간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방식은 비효율이 아니라 보험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구조. 프랑스와 카타르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미 한국을 배제한 선택을 했고 이미 중국과 계약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 문서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준과의 차이 분석, 한국 공정과의 비교, 검토, 한국 방식 재적용 가능성. 이 표현들은 더 이상 참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기준으로 다시 문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이제 예전처럼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선박 기술에서 도저히 훔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구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면도 아니고 설계 수치도 아니며 단가로 환산할 수도 없는 시간과 경험이 만든 방식. 그것이 이제야 눈앞에서 현실적인 차이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을 기준해서 지운 대가가 이제 실제 선택의 결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균열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실제 운항 조건을 점점 넓혀가면서 프랑스와 카타르 내부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고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조정 요청이었습니다. 출력 조절 구간 재확인, 진동 패턴 추가, 분석 일부 부품 교체 검토. 아직 누구도 사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이제 괜찮다고 단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항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단기 시험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미세한 오차들이 장시간 운항 조건에서 서서히 누적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카타르 쪽 역시 위험 구간을 전제로 한별도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발생 시 중국 측의 설명만으로는 더 이상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대신 과거 한국에서 인도받았던 선박 사례가 비교 기준으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항로, 같은 운항 시간. 그 조건에서 한국 선박은 왜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았는지, 왜 같은 신호를 남기지 않았는지. 이 질문은 이제 내부 검토가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처음으로 선택의 무게를 체감했습니다. 싸게 산 배가 정말 끝까지 감당 가능한 선택인지, 빠르게 만든 선박이 정말 장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겁니다. 중국 측은 여전히 설명했습니다. 기준은 충족했다, 문제는 관리 가능하다, 필요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박은 설명 대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사실, 오랜 운항에서도 비슷한 신호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점. 이 차이는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의 내부 문서에는 이제 분명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 증가 예상, 비용 확대, 장기 안정성 재검토. 이 문장들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숫자로 환산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세계 조선업계 전반에 묘한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선박은 정말 괜찮은가? 한국의 기준을 버린 결정은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이 질문이 공식 회의 자리 밖으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기준에서 지운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성공이 아니라 되돌아봐야 할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처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곧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태로 상황은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됩니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의 내부 검토 결과는 더 이상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보험 조건 재검토, 운항 리스크 재평가, 장기 비용 구조, 재산적. 이 항목들이 공식 문서에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보험과 신뢰 없이는 단 하루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이례적으로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운항 시간 대비 검증 기록 유사, 사례 발생 여부, 장기 운항 데이터 축적 수준. 이 질문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비교한 기준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다 처음으로 막히게 됩니다.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설명은 할 수 있었지만 확신을 주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보험 조건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조건 보증 확대 요구, 위험 프리미엄 반영. 이 조치들은 중국 선박의 가격 경쟁력을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싸게 보였던 선택이 점점 비싸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와 카타르는 결정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이 비쌌던 이유는 마진 때문이 아니라 리스크를 미리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선박은 보험사 입장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었고, 중국의 선박은 설명해야 할 항목이 끝없이 늘어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을 대체했다는 표현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방식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한국이 만든 구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들은 찬사가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인정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한국 방식과의 비교가 당연한 절차로 돌아온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준 충족을 강조했지만 세계의 질문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왜 한국의 선박은 설명이 필요 없는가? 이 질문에 중국은 답을 내놓지 못했고 한국은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차이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세계 조선업계의 인식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다시 과거의 강자가 아니라 지금도 기준을 만들고 있는 나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계는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공식적으로 과거의 판단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롭게 검토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기준은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가격 비교보다 앞서 운항 이력 장기 안정성 위기 상황 대응 구조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대체한 나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을 얼마나 따라왔는지 한국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가 비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과장하지도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기준을 유지했고 같은 방식을 반복했으며 같은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다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드러냈고 보험과 운항 기록은 그 결과를 숫자로 남겼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의 선박 기술에서 도저히 훔칠 수 없었던 것은 특정 부품도 특별한 설계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이 지켜온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태도였고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었으며 시간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박은 설명이 필요 없었고 한국의 기준은 검증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시간은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겉모습을 따라올 수 있었지만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실패와 수정 검증과 집요함의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그 시간을 건너뛰려 했고 그 대가를 선택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은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가장 싸지 않았고 가장 빠르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기준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가장 늦게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가장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강자가 아니라 지금도 기준을 만들고 있는 나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빼앗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돌려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쌓는 산업 신뢰가 먼저인 기술 결과보다 과정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다시 한국을 보게 되었고 이번에는 값이 아니라 이유를 보고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시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감하셨다면 팔로우 해주세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